오늘 교육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교육입니다. 자료집은 저희가 지금 제가 화면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자료는 아마 그 기업 메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자료가 없으면 뭐 지금이라도 전화를 저희 사무실로 주셔서 자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교육이고요. 계획은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기본 안내, 그리고 이제 지원 약정 체결과 참여 근로자 선발, 지원을 받을 근로자 선발, 그리고 주된 지원 관련 사업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기본 안내 부분입니다. 이 교육 내용은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창출 사업 재정 지원 사업 지침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사업 추진 체계인데요. 추진 절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약정 체결을 아마 하셨을 거고요. 약정 체결 이후에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해서 참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의 이제 채용자 확정 승인, 지원받을 근로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4월이 지나가고 참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서 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이제 할 때 지급하고 나서 지원금 신청을 이제 5월달 초에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또 규정들을 지침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지원 약정 체결 및 참여 근로자 선발입니다. 약정 체결은 지금 이제 시군에 가셔서 아마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정 체결일부터 해서 약정 체결일 2월 1일, 보통 4월 1일부터 지금 약정을 체결하셨을 텐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으로 약정을 체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 기업은 3년에서 최대 5년간 1년 단위로 5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1년마다 재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통해서 다시 지원을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꼭 재심사를 신청하셔야 되며 재심사를 놓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사업 계획서를 최초에 내셨고 그리고 인원 배정을 받으셔서 배정받은 인원 수에 따라서 사업 계획 수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시군과 약정 체결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인건비 지원 받는 인력들이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르게 다른 업무를 본다든지 또는 근무 시간이 바뀐다든지 또는 사업 장소가 바뀐다든지 하는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시군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주소가 이전된다라면 이전하려는 소재지 시군에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변경이나 기업 명칭 변경 등 지정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서 내용이 변경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재발급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고 그 변경 내용을 명시를 해서 시군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심사 및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심사 승인을 받을 때 주요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승인, 즉 시군에서 이제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 승인하고요. 만약 내용이 이제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즉 경상북도의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경미한 경우라고 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이나 사업 내용 등이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무소 주소를, 사업장 주소를 다른 기초자치단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된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사업 주체가 바뀐다, 또는 다른 광역지자체로 사업장을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심사를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지금 지원받는 인원수에 대한 조정, 지원 인원의 조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원 인원 조정은 시군에서 지금 인건비 지원받는 인력에 대한 채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3개월 이후에 또는 재심사 지원 시작 이후 1개월 내에 참여 인력을, 지원받는 인력을 얼마나 채용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더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채우지 못한,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그 인원 숫자를, 배정 인원수를 감원해서 더 필요한 기업에 추가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은 만약에 우리가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증원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 신청하는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작성하셔서 시군에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인원 감원을 이제 해야 되겠다, 우리는 지원 인원이 이제 다 채용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거나, 또는 시군에서 이 기업은 지원 인력을 채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는 감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사실 오늘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여 근로자 모집 선발 부분인데요. 이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채용을 이제 하는 과정들을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제한자라고 하고요. 지금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 그리고 등기된 임원, 이사와 감사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이제 부모, 자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계존비속까지 해서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다른 일자리 지원과는 다르게 반드시 참여 승인, 즉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확정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군에 사전에 신청을 하셔서 참여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고 채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참여 제한자가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교재에 보이시는 대로 대표나 등기임원의 배우자나 이런 직계 가족인지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기업이 제출한 이 정보 제공 동의서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로 일단은 확인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에 포함될 경우에, 확인이 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와 임원의 가족들, 직계, 그리고 배우자 분들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른 직업이라고 하면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일, 즉 시군에 이제 참여 이제 신청을 하는, 승인 신청을 하는 그 당시 기준에서 다른 업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지금 참여 제한자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달리 해석을 하면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때는 반드시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사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뭐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라든지 이전부터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등은 참여가 안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이전부터 지금 현재 그 지원받는 기업, 당해 사업 참여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 기존 근로자죠. 기존 근로자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뭐 말 그대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근로자 숫자는 유지하되 추가로 인건비 지원받아서 더 채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전환 가능, 이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가 이제 1번이 기존에 인건비 지원 받던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있어서 다시 인건비 지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규 참여 기업보다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 채용한 자라고 해서 채용일이 사업 공고일 이후인 경우에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처음 하는 경우에 이 참여 근로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를 승인 받는 과정을 잘 모르시고 미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채용을 하고 시군에 지원금을 신청하든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어쨌든 그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참여 제한자에 해당이 되면 안 될 거고요. 참여 제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목적으로 신규로 채용했다라면 그게 사업 공고일 이후에, 즉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가 올해 1월 달에 났었죠. 1월 15일 정도에. 그 이후에 채용을 했다라면 인정을 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중 뭐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자라든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있던 사람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해당되는 기업은 잘 없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비정규직이고 또는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자이죠. 그래서 일용직 형태로 비정기적이고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서 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월말에 한 번씩 하는.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해서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은 정식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받는 것을 채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7번에 해당되는 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채용했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또 기존 근로자이긴 하지만 퇴직을 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 근로자일 경우에는 3개월 이내면 안 됩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기존에 이제 일했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원도 해당됩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서 퇴직한 경우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나 대표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일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고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기업, 관련 단체라고 했을 때 보는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나 임원 또는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 이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단순히 거래처라고 할 때는 바로 관련 기업 단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건비 지원을 또 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현재 그 지원받는 기업의 등기 임원, 등기된 이사와 감사, 그리고 회원 등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주조합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주조합원은 여기 2번 항목을 보시면 기업의 구성,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소액주주 또는 단순 회원 형태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시려면 근로자 대표로 선출해서 등기 이사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 청소사 근로자가 등기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1번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단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람도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휴업 신고를 해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부동산 임대, 만약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전세를 주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사업자를 원래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임대 사무실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전세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있는 경우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셔서 시군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 수업이 중복된 학생도 대학원생 포함해서 불가한데요. 다만 3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고요. 야간 수업 등에서 학교 수업이 중복이 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을 해야 되죠. 그게 모든 유형은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해서는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받은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유형에 상관없이 참여 근로자 등, 즉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이 반드시 30% 이상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배정 인원이 5명이다 또는 10명이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30% 이상, 최소 30%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 제공형으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제 된 경우에는 반드시 50% 이상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0%와 50% 기준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30%, 50%로 이해하시면 그냥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대부분 이 기준 이상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시면 대부분 50% 또는 70%, 100% 이렇게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기준인 30% 또는 50%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입니다. 확정 승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건비 지원 받을 근로자를 이제 채용을 하기 전에 시군에 요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는 그 과정인데요. 이때 이제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을 이제 시군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는 인건비 지원 받을 근로자는 직접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 서비스 기관들, 뭐 고용센터라든지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채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채용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 채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근로 게시일이 있을 거예요. 3일 전까지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채용 예정자의 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으셔서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때 취약계층 그래서 확인도 시군에서 보고 이제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답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정 인원이 뭐 5명, 10명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뭐 1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배정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다 채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 채용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제 제출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약정 체결일 이후에 이제 그 승인 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임금 지급일, 첫 임금 지급일 전까지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채용 전에 승인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이걸 잘 몰라서 일단 먼저 채용하고 나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승인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참여 제한자에 해당이 되면 승인을 못 받게 되고요.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승인 받은 시점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승인을 해주는 기간도 첫 임금 지급일 전까지만 가능하다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첫 임금 지급일 전까지만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첫 임금 지급일이 채용하고 바로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용일이 이제 임금 지급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근로자 이제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시군에서 확정 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확정 승인을 할 때 이제 참여 제한자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때 기업에서는 3개월이 된 날까지 배정 인원의 절반 50%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4월 1일부터 인건비 지원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4월, 5월, 6월 말까지 해서 배정 인원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명확하게는 6월 말까지 배정 인원의 절반 이상을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채용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을 30% 또는 50%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배정 인원이 5명인데 일단은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부터 먼저 고용을 3명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3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면 3명 중에도 취약계층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의 주소지가 경북 또는 해당 시군이 아니어도 되느냐 하는데요. 근로자의 주소는 상관없습니다.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가 주소가 서울이다, 다른 광역지자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침상에는 명백하게 그 주소지는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근로자 퇴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근로자라는 표현은 지금 인건비 지원 받기 전에 있던 근로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일자리 창사 공고일 기준에서 즉 올해 1월 15일자에 공고 났을 때 그때 일하고 있던 근로자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로자 숫자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자체 고용 근로자라고도 하죠. 그 자체 고용 근로자 또는 기존 근로자가 퇴사를 해서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퇴사한 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존 근로자가 1명이었고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5명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전체 근로자가 이제 6명이 돼야 되죠. 하지만 기존 근로자 1명이 퇴사를 이제 한 경우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도 만약에 5명 중에 4명만 채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1명을 더 채용하고 싶으면 인건비 지원 받지 않던 근로자 숫자를 채워야지 나머지 지원받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약정 해지 부분이 있습니다. 약정 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금 4월부터 했으니까 4월, 5월, 6월 30일까지 인건비 지원 받는 배정 인원의 절반 50% 이상을 확정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확정 승인 과정을 거쳐서 근로자를 채용을 이제 하게 되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이제 시군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건비 지원 받던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퇴사한 거에 따라서 5일 이내에 퇴사 5일 이내에 사직서 등으로 같이 해서 시군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참여 기업, 지원을 받는 기업의 의무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참여 근로자 인사 노무 관리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고 인건비 지원 받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 인사 노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사 노무 관리 관련해서 이제 그 작성하고 비치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사원부 등입니다. 근로자가 10명이 넘으면 취업규칙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 이제 서식이나 기준들을 가지고 서식을 가지고 챙겨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노무 컨설팅을 좀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그런 기초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진행하니까 필요하면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련 행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서식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기본적인 서식이나 예시들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는 노무 컨설팅이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 근로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뭐 출산 휴가 등으로 이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휴직을 잠시 하게 되는 경우에 대체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예술 업종의 경우에 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긴 한데 뭐 공연이라는 게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나든지 또는 저녁 시간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휴가제를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장 야간 또는 휴일에 공연한 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해서 이제 휴가를 줄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 사업장 이외 장소 근무 승인이라고 해서 공연을 하는데 외부로 가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승인 일정 25%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연 예술 업종에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개인 이제 교습을 하거나 강습을 하거나 이런 경우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외부에서 강사비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회계관리 부분입니다. 사실 인건비 지원 받는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회계 관리에 대해서 크게 이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사업 자체가 기업에서 먼저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급된 거에 대한 증빙을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회계 관리라고 할 거는 따로 크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해서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임금 지급,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임금 지급은 계좌 이체가 원칙입니다. 뭐 요즘은 뭐 계좌로 이체를 안 하는 근로자가 오히려 별로 없겠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현금 입금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에게 입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입금되어 있는 게 이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현금 수령증이나 영수증 등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매출액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 사용은 기본적으로 그 인건비 지원받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돈을 벌잖아요. 매출액이 발생되는데 그 매출액은 사실 대부분 그 사업을 위한 운영 비용으로 다시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쓴다든지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의 초과되는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연차 수당이라든지 뭐 대표자 인건비, 사업 운영비, 시설 장비 투자비 등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 비용이 비용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입금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목적 사용하는 것들이 기업의 운영 경비가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인건비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금을 그 기업으로부터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그 대표자가 그 활동하는 교회 또는 뭐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그 사회적 기업이 어떤 사회복지법인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매출액 관리, 매출액 사용 계획 관련해서 지원이 끝나면 1년 단위로 지원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때마다 일자리 참석 추진 실적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식도 이제 작성하셔서 내셔야 되는데 아마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사업 내용 부분들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원 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사업은 12개월,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최대 5년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2년, 인증으로 전환되면 3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언제 받아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시면 이 인건비 지원을 5년 계속 받고 싶으시면 중단 없이 계속 받으려고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2년 차에 들어가면 인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차 지원이 끝나기 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1년 4월이니까요. 2022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하반기 12월까지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러면 내년 11월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2022년 1월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정도 또는 2022년 1월 정도에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인증 전환이 안 돼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못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정 기간까지만 이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받는 순간부터는 바로 인증 연차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비 2년, 인증 3년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지원 기간 중에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정식으로 받게 되면 어쨌든 그 지원을 이제 받게 되는 시작한 시점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었으면 끝날 때까지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신규로 시작을 하는 1년 단위로 시작하는 이제 그때부터 인증 사회적 기업 1년 차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금 지급 수준, 지원금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때는 이게 18년 이전과 19년 이후가 달라져서 이게 19년 이후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이후에 지정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표로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내용 및 지급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에다가 삽주 부담분 4대 보험료를 일부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50% 또는 4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50%, 인증 사회적 기업은 40%를 지원해 주고요. 이때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20%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경북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데요. 계속 고용이라고 해서 2년 이상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또 20%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이제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시행을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식 인증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이고 40% 지원받는데 취약계층인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60%, 거기에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이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아마 지금 사업 계획을 내면서 약정 체결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라고 아마 다 이제 얘기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걸로 약정 체결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자, 기준 금액, 지원금이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준 단가 100%가 지금 40시간 기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했을 때 206,070원이 100%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은 50%, 인증사회적 기업은 40%를 적용을 해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증사회적 기업은 80만 원 정도인데요. 취약계층은 70%, 60%를 적용해서 금액들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인증기업의 경우에 계속 고용 근로자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로 보시면 16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준이고요.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조금씩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건비 지원받는 참여 근로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결근 일수만큼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월의 역일생 일수, 즉 비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에 있는 이 금액, 이 지원 금액에서 그 결근 일수를 빼고 그 비율, 근무 기간으로 해서 이제 곱하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하루를 결근했다라고 하면 이게 주휴 수당이 차감됩니다. 주휴라고 하는 게 일주일 동안 주 5일 동안 일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주 5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일요일, 보통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이 유급으로 해서 주휴 수당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월급에 포함돼서 같이 나오죠. 보통 일반 기업들은. 그런데 하루 결근하면 그래서 이제 이틀치가 차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인 다른 경우에 30분에 28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지원금액 곱하기 30분에 2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결근하고 다음 주도 결근했다. 그러면
총 4일치가 빠져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번 주만 이틀을 결근했다라고 하면 3일치를 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 관련해서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뭐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이 부분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건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주휴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일요일인데 어쨌든 근로하기로 한 날 말고 이제 쉬기로 한 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이제 쉬는 날로 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날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해서 근로자가 쉬더라도 지원금을 월급을 준다라면 지원금을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법정 휴일 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의 약정 휴일로 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추석 연휴, 명절 연휴 때 이제 그 일을 했다. 이때 지원금 신청할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공식적으로 이제 그 휴일로 제공해야 되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 날밖에 없습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그리고 근로자 날만 휴일로 하면 그 외의 날들은 보통 이제 그 무급 뭐 휴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차를 쓰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좀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다만 그 일반 기업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이나 이런 좀 큰 기업들은 사실 빨간 날은 다 쉬죠. 이때 빨간 날이라고 하면 명절이라든지 또는 우리 뭐 국가 기념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쉴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그 기업이 우리도 쉬는 날로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기업과 노사 간의 약정 휴일로 정한 거예요. 이날을 휴일로 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약정 휴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정 휴일로 정하고 근로자가 쉬지만 급여를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면 그냥 명절에 그 쉬었지 명절에 이제 휴일이었지만 명절을 휴일로 적용했지만 우리는 회사는 급여를 다 지급했다라고 하면 지원금 신청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자 이제 병가 휴직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병가 아파서 이게 산재가 아니고 이제 근로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파서 일하러 못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로자가 아파서 못 나왔으면 월급을 안 주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했다,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약정 휴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정 휴일로 정한 게 이제 규정이 있으면 지원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이제 하지만 지원금을 이제 받을 수 없는 게 뭐 추가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은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실수하거나 이제 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거는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가 아니고 일반 그 사업체도 해당이 되면 다 지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 종사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죄송합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근로자가 9명까지 있는 그런 사업장에서 급여가 240만 원 정도 안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절반에서 최대 90%까지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이거는 모든 이렇게 적용 해당이 돼서 신청을 해서 해당되는 근로자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루누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회사가 부담하는 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둘 다를 감면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이 그래서 훨씬 좋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회사에 지원하는 거지 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에서는 일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데 그게 두루누리보다 더 지원이 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두루누리 지원을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두루누리 지원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잘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고요. 다만 이게 어쨌든 둘 다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걸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외하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외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인증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면 인증사회적 기업 앞에서 40%였죠. 그래서 얼마의 금액을 빼야 되는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여기 빼서 이제 그 금액을 비율로 곱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예비사회적 기업은 예비 1년차에서 50%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예비 1년차 금액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뭐 틀리더라도 이게 지자체에 우리 두뇌 지원 받는다, 누구누구 지원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검토를 할 때 확인해서 이렇게 다 줄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뭐 중복 시 조치 기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두뇌 사업 이런 것들은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두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도 이 사회보험료와 앞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과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기업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따로 뭐 서식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지원금 신청을 이제 급여 금액과 그 다음에 일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형태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추가로 이제 업로드해야 되는 것들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고, 그다음 출근부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출근부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자료실에 따로 이제 저희가 그냥 만든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걸 쓰시면 되고, 만약에 기업 자체에서 쓰는 게 있으면 그걸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 계산에 여기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본적으로 출근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무사원부라는 거는 뭐냐면 근로자들의 이제 지각 조퇴 또는 휴가 사용 출장 뭐 등을 기록하는 그런 서류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근무사원부를 잘 안 쓰는 게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연차 휴가 관리 차원에서 근무사원부는 다 이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나 이제 연차 휴가라는 게 1년에 15일 이상 이렇게 생기면 그걸 얼마나 썼는지 등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사원부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무 컨설팅이나 교육을 좀 받으시면 이게 어떻게 쓰는 거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아마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통장 사본은 지원금을 받는 통장에 대한 사본이기 때문에 최초 신청 시에만 내시면 되고요. 임금 대장도 이제 등록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역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따로 임금 대장을 스캔해서 올리시거나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고요. 추진 실적 보고서는 1년 단위로 매월 맨 마지막 지원금 신청할 때만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원금 신청은 통합정보 시스템,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금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계속 쓰시고 있을 거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SEIS라고 합니다. 이용해서 신청 금액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구비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 업로드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 지원금 신청 때 같이 포함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그렇게 하고 나서 시군에서는 10일 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때 확인한 내용들이 실제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라든지 임금 내역이라든지 사대본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확인하는 게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입니다.
원래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되죠. 앞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참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건비 지원받는 중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30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또는 실제로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 서류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임금 체불 여부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수급 정황이 이제 발견되거나 누가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지원금 지급 중단이 될 수 있고요. 지원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금 받은 것들을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정 체결을 아직 못한 경우에, 또는 지금 이제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하기로 했으면 그때 채용을 해서 이제 가능한 이제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우리가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30% 또는 50%까지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취약계층이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보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있고요.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저소득자입니다. 이 저소득자 기준은 사회적 기업에서만 보는 기준인데, 이게 아마 내년에는 좀 기준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여기 저소득자가 평균 가구 소득의 100분의 60, 즉 평균 가구 소득의 60% 이하 기준에 해당되면 저소득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준이 여기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인원수별로 1인, 2인, 3인, 4인, 5인에서 가구 인원수별로 있고요. 그 60% 금액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금액 이하의 가구 소득이 파악이 되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고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보록되어 있어서 보통 건강보험료, 여기 월보험 납부액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해서 가구 소득 있는 사람 중에 건강보험료를 누가 얼마 내는지를 합산해서 월 금액, 평균 금액을 산출했을 때 이 금액 이하면 이제 저소득층에 해당될 수 있겠죠. 다만 이때 건강보험료로 볼 때에는 이게 이제 그 직장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최근 소득금액 증명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 거는 지금 5월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작년 거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을 추정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걸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들을 떼서 이제 시군에 제출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해당 여부를 확인을 받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최근 6개월치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는 소득이 가족 중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다 포함시켜서 그분들의 서류를 다 내야 되겠습니다. 자, 고령자는 제일 쉽죠. 만 55세 이상인 자고요. 주민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번호 조회는 시군에서 이제 하면 고용보험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동되고, 또는 신분증 사본 이런 거 내시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뭐 그 여러 가지 카드, 복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증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청년이라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고용센터에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건데요.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그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내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를 이제 확인받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도 가능할 수 있고요. 결혼 이민자 취약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도 이제 참여 제한자 관련 때 외국인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결혼 이민자는 채용 가능하고 취약계층의 범위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실직자도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데요. 장기 실직자는 1년 이상 장기 실직자가 돼야 되고, 이때 장기 실직이라는 거는 그냥 실업 상태에 있다고 장기 실직이 아니라 구직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실업은 실직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직 등록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로 이해하시고요. 여성 가장도 취약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 가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 확인이 되면 그게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보호 종류 아동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시설에 우리 보통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죠. 보육원이나 이런 데 있다가 이제 퇴소 18세가 되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시설에서 나온 더 이상 아동은 아니죠. 사실 이제 성인인데, 그런 분들은 다 취약계층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간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이제 시설 보호 종류 아동은 다 해당된다,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라고 보시고요. 여기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신용불량자가 취약계층 근로자 아니냐, 우리 신용불량자 채용했다, 취약계층 근로자 채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요. 안타깝지만 신용불량자를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대상,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무료 급식을 했다, 또는 이게 어떤 지원 상담을 했다, 교육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사직기업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을 채용을 했다라고 해서 취약계층 채용한 걸로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 부분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취약계층으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인정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저소득층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월급을 많이 줘서 이제 저소득층 아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쨌든 채용할 때 취약계층이었으면 퇴직 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54세, 만 55세부터 고용자가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럼 왜 55세가 취약계층이냐라고 하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사직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이고, 그래서 취약계층을 보는 기준이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5세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봐주는 거고요. 만 55세 이상이 아니었는데 만 54세에 채용을 했는데 우리 기업에서 일해서 지금 만 55세가 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만 55세가 되는 순간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채용할 때는 저소득층이 아니었는데 우리 기업에 채용을 하고 나서 저소득층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논리가 안 맞죠. 우리가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을 채용을 해도 취약계층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사실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해고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중요하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을 이제 지금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근로자를 이제 더욱 이제 쉽게 해고를 하면, 그러니까 더욱 이제 해고를 하면 좀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기본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건 회사 사정에 의해서, 경영상 불황에 의해서 해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업이 정말 어려워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으면 해고를 해야죠. 그거는 맞습니다. 해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럴 때는 인건비 지원 받는 것도 사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를 동영상 이유로 해고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근로자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또는 그 회사 내에서 지금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좋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해고할 수 없느냐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회사 사정이 아니라 근로자 규칙 사유죠. 근로자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가 될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그런 근로자 규칙 사유로 해고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거치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게 되고요. 이럴 때 그 근로자는 해고를 그렇게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근로자 본인이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논쟁이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노무 컨설팅을 잘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근로자분들도 많이 교육을 들으실 텐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거나 이런 업무 지시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제 반대로 이게 근로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또 노무사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은 늘 이제 이게 첨예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를 이제 고용 조정, 해고죠. 고용 조정 감원을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렇게 근로자를 감원하게 되면 이제 규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고 조치를 하게 돼 있고, 경고를 2번 같은 해에 같은 기간 내에 지원받는 기간 내에 2번을 경고받게 되면 약정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고 2번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 규칙 사유에 의해서 해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 사정에서 해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면 경고 한 번 받는 걸로 해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근로자 감원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게 보면 23번으로 돼 있죠. 중복유. 근로자 퇴사 신고할 때 고용보험 상시 신고 사유를 적는데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으로 하면 이게 고용 조정 감원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3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제 그 감원, 감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규칙 사유라거나 또는 근로자가 그렇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공고 사직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고 사직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여기에 꼭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감원, 근로자 해고나 감원에서 또 하나 이슈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뭐 좀 실업급여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뭐 그럼 우리가 잘라줄게, 뭐 해고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합의하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만두는데 회사가 자른 것처럼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 실업급여를 받는 게 결국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안 감축이기 때문에 23번에 해당되는 거고, 그때 이렇게 해당되면 사회적 기업은 무조건 경고 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고용 조정하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로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이게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근로자와 합의해서 실업급여를 주는 걸로 해서 근로자 해고하는 거는 불법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8,720원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이제 시간을 적용을 이제 해서 임금을 계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계산을 하는 게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시간 근로자는 209시간, 한 달 209시간 일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올해 계산해보면 그래서 한 182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거죠. 한 183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대한 이제 교육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보면 이게 있는데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홈페이지고요. 여기 자료실에 오시면 여기 인사 노무 및 회계 인정 관리 참고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로계약서, 뭐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연차관리대장 등등에 대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 기업에서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되고요. 다른 데서 또는 컨설팅을 받으셔서 직접 서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이제 인건비 지원받는 걸로 채용하시면 근로계약 체결하셔서 사본을, 원본 말고 사본을 시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교육을 이제 끝나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지금 채팅방에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되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들이 저희 소식이나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주자주 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교육할 때 이렇게 줌으로 직접 찾아뵙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심각해져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